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 올해 67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굳혔는지, 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잠그고 나서버렸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호사로 35년을 일했고 7년 전 퇴직했어요.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 기대했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 만나며 나답게 살아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첫 손주 민석이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어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아들이 부탁하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민석이에 이어 둘째 지우까지 봐달라고 했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사 인사에 커피, 케이크를 사오던 아들 며느리가 점점 무뚝뚝해졌고 밤늦게까지 아이를 맡기고 회식이라며 연락이 없기도 했죠. 명절에도 애들만 맡기고 둘이 여행을 가버리고요. 그땐 그저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도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죠. 물리치료를 받는 저에게 아들 며느리가 한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 한마디가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나이 들어 힘든 게 아니라 너희 아이 둘을 매일같이 돌본 결과인데 그걸 나이 탓으로 넘기다니. 그러던 중 남편 칠순을 맞아 제가 몇 주 전부터 말해둔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침에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엄마, 저희 오늘부터 3박 4일로 해외여행 가요. 민석이 지우 좀 봐주세요. 오늘이 내 아버지 생일이잖니?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근데 예약됐고 취소하면 위약금 나가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끓어오르더군요. 지금까지 쌓인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난 아이 안 본다. 문을 잠그고 들려오는 고래고래 소리를 뒤로 한 채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문 밖에서 애원했죠. 비행기 놓친다, 장난이냐,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그날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속 깊이 뭔가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2박 3일 경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아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문 앞에서 돌아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유리컵을 들고 있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싫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기에, 며느리가 복직해야 한다기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기에, 그렇게 한 번만이라는 말에 속아 7년을 내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별 5개 받았어.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런 말 한마디에 피곤이 씻겨 내려갔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그 웃음의 그림자에 제 건강과 시간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정말 잘했어.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박미자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냥 내일 떠날까? 제가 말했죠.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묻더군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우리는 여행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 아닌 우리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경주.
오래전부터 한번 가고 싶었던 도시. 젊었을 땐 늘 바빠서 못 갔고 은퇴하고 나서는 손주들 돌보느라 엄두도 못 냈던 곳이죠. 호텔을 예약하고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가는 거 맞지? 응, 진짜야. 그날 밤은 참 이상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건 남편의 고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손주들 코 고는 소리도 칭얼거리는 울음도 택배 상자 뜯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도 없었어요. 아, 이게 우리 집이었지. 그때 처음 내 집이 나를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플랫폼을 빠져나갔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여행 책자를 펼쳐 들고 있었고 나는 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 정말 오고 있네. 응, 이제야 오는 거지. 늦은 감은 있지만 기차 안에서 처음 마시는 캔 커피는 생각보다 맛이 없었지만 그 씁쓸함조차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지난 세월의 맛 같았거든요. 경주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작은 한옥 호텔로 향했습니다. 붉은 벽돌과 고풍스러운 기와가 조화를 이루는 그곳은 딱 우리가 상상한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짐을 풀며 남편이 웃었습니다. 예전에 혼자 이런 데 와보고 싶다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땐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꿈도 못 꿨잖아. 이젠 됐잖아. 드디어 왔으니까. 우리는 짐을 툭툭 털고 나와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죠. 지금이 제일 예쁠 때예요. 단풍이 막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단풍은 막 불붙듯 물들기 시작했고 경주의 고요한 골목은 은은한 햇살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오르며 처음 데이트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지금도 좋아. 그때보다 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웃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지만 저는 그저 가만히 벽화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깃든 그 고요한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미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식당에 들러 국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맛있다며 밥을 말아 먹었고 나는 소주 한 잔을 조심스레 따라 마셨습니다. 아, 이 맛. 참 오랜만이네요. 숙소에 돌아와 창문을 열자 멀리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고대의 돌탑을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인생도 저거 같네. 오래도록 묵묵히 쌓아올린. 그러게. 비도 맞고 바람도 맞았지. 그래도 남았잖아. 무너지지 않고.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오래도록 웃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묻더군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어디든. 오늘은 그냥 나 따라와. 내가 정하고 싶어. 드디어 내가 나의 하루를 결정하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알람도 전화도 아이 우는 소리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오래 자는 거 처음 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는 조식 뷔페가 아니라
근처 해장국집을 찾았습니다. 자그마한 노포였고 노부부가 조용히 국을 내주셨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입에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까? 남편이 말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둘이서만. 애도 없이. 그냥 우리 둘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농담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켠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당신의 생각, 내 감정, 그 사이를 묻지 않고 살아왔죠. 늘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생활 때문에 모든 대화의 방향은 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경주의 낮은 담벼락 골목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 남편에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찍은 사진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글쎄 민석이 100일잔치 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사진 속에 비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도 눈 밑 그늘도 짙어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어디를 가야겠다는 계획도 없이 작은 찻집에 들러 쑥차를 마시고 다시 느긋하게 걷고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았어요. 우리 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모르지.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러는 줄 알았던 거지. 햇살 아래서 그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 나이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이 되자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기타 소리를 흉내내며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렸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당신은 내 청춘의 마지막 장면이야. 그럼 당신은 내 인생의 엔딩 크레딧이겠네. 우리는 그날 밤 소년소녀처럼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라는 시간을 조금씩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경주에서 돌아온 날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자마자 정적이 반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지. 남편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약간의 쓸쓸함을 머금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 익숙하던 소란이 없으니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스치더군요.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전부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계속 울어요. 지우가 밥을 안 먹어요. 엄마, 회사도 못 가겠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문자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지만 바로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경주에서 보낸 그 며칠은 제게는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고 동시에 아들 내외에게는 처음으로 나 없이 살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늘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미뤄오던 친구였죠. 야, 드디어 내가 먼저 전화하네. 나 애 안 보기로 했어. 그 말을 하는데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친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진작 했어야지. 그날 우리는 3시간을 넘게 통화했어요.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며 놓쳤던 시간, 다리가 시려서 잠을 설쳤던 밤들까지 친구는 말없이 들어주었고 가끔은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애들 봐주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처음으로 느껴지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로부터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밥 먹이기도 어렵고 하루 종일 울고 엄마가 지금껏 해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미안하고 고마워. 그 순간 핸드폰을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7년이 걸렸구나. 나는 그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분간은 그냥 우리 둘만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 부부의 시간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계절을 넘기며 조금씩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마당 끝 감나무에도 연두빛 어린 잎이 움트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일과를 짰습니다. 월요일 오전은 요가, 수요일은 도서관, 금요일은 수채화 강습.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아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도장을 찍던 날 관장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처음이신가 봐요? 네, 처음이에요. 80 가까운 나이에 등록이라니 좀 쑥스럽네요. 아니요, 너무 멋지세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오래 하세요. 그 말에 조금 용기를 얻었죠. 예전 같았으면 손주 데리고 병원 가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이유식 준비하고 하루가 훅 지나갔을 텐데 이젠 전철을 타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저를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다르다. 눈에 생기가 도네. 정말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제 무릎을 보더니 예전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운동도 하고 무리하지 않으니 몸도 따라 좋아지는 거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모임에 나가보니 다들 똑같이 말하더군요. 너 진짜 용기 있었어. 우리도 계속 애 본다고 불려다녀. 다들 자기 시간 하나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거절하면 죄인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싫다고 하니 친구들도 용기를 냈다고 하더군요. 나비 효과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키우느라 단 한 번도 자신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 늘 조용히 말없이 참고 사셨던 분이죠. 지금 살아계셨다면 제 모습 보며 뭐라 하셨을까요? 잘했다. 내 딸, 이제야 너를 좀 챙기는구나. 그 말 듣고 싶네요. 아들 내외는 여전히 바쁘게 지냅니다. 가끔은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고 가끔은 연락이 없기도 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서운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살아온 시간에 주는 가장 큰 선물 같습니다. 일상이 안정되고 어느 날 문득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별 5개 받았어. 문득 민석이의 그 앳된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고 여린 손, 입가에 묻은 김치 국물, 저를 바라보며 웃던 눈빛까지. 그리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운 거였어요. 나는 분명히 지쳤었고 몸도 아팠고 매일같이 고단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제게 기쁨을 주었죠. 내가 다시 돌봐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이 뛰어놀던 집안의 소란함이 그리울 때가 있단 얘기죠.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조심스레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끔 그립더라. 민석이가 한글책 가져와서 할아버지 읽어줘 하던 거, 지우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울던 거,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따뜻했어.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더는 그 사랑을 우리 시간과 맞바꾸지 않기로 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이, 지우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바꿔줬어요. 민석이는 전화기 너머로 환하게 말했죠.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민석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이들이 남긴 그림들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려진 할머니 얼굴엔 눈이 별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아마 아이들 눈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만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허전함은 새로운 삶을 채우는 여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없는 아이들의 일상도 잘 굴러가야 해요. 그것까지 내가 끌어안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야 나도 그들도 모두 어른이 되는 거겠죠. 그날 밤 남편과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다음 주엔 아이들 데리고 근처 나들이 한번 갈까? 좋지. 이젠 우리가 정한 날,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는 보고 싶을 때 보고 쉬고 싶을 땐 쉬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조금씩 그 룰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나들이는 기대보다 더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민석이와 지우가 손을 잡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몽글몽글해졌어요. 할머니, 이 꽃 이름 뭐야? 개나리야. 봄이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지. 나 할머니랑 개나리 사진 찍을래. 아이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려올 때 항상 간식이나 따뜻한 음료를 챙겨오고 문 앞에서 두 손 모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보였죠.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주말엔 직접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함께 동화책을 읽습니다. 엄마,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 마음이 찡했어요. 이제서야 진짜 부모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 역시 손주들을 보는 게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에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듯 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돼? 그럼 할머니가 쉬는 날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석이가 제게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말했어. 할머니는 요가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멋진 사람이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멋진 사람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엄마, 할머니로만 살아왔는데 드디어 내 이름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는 오늘도 박미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창밖의 나무들도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르게 일어난 저는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의 소음, 이른 햇살, 따뜻한 바람 모든 것이 평화로웠죠. 그리고 문득 아들이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은 애들이 엄마 안 찾고도 잘 놀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찌릿했어요. 이젠 나 없이도 잘 지낸다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섭섭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건 곧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주말엔 가족 캠핑 다녀오려고요.
아이들도 기대 중이에요. 이젠 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이 가족의 필수 부속품이 아닌 따뜻한 선택지가 된 거구나. 마치 평생 함께 해온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 뒤 제자리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없더라도 잘 자라는 걸 보며 나는 뿌리로서의 역할을 다했구나 싶은 마음. 남편도 요즘 자주 말합니다. 당신 점점 예뻐져.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땐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이 보이는 거야.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를 향한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박미자라는 이름을 향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나는 이제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 없이도 잘 사는 그들을 보며 오히려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젠가 떠날 날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은, 이 가족은 분명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저 가끔 따뜻한 바람처럼 스쳐주는 존재로 남아도 되겠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는 의무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더 깊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오늘 아침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사롭게 스며들었고 거실엔 따뜻한 커피향이 감돌고 있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읽다 말고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남이 원하는 걸 해주며 살아왔기에 정작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던 거예요. 글쎄, 그냥 동네 천천히 걸어볼까? 그리고 오후엔 도서관 가서 책이나 한 권 볼까? 좋지. 그러자. 그렇게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공원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벤치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나였으니까요. 그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내 과거의 후회까지 물려주지 않기를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됐어요. 좋은 엄마, 좋은 장모, 좋은 할머니가 되려다 보면 정작 좋은 나는 사라진다는 걸요. 그 자리를 조금 비워두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걸요. 저녁 무렵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직접 준비해 왔고 민석이는 손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내 마음속 히어로예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애써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손주들이 잠든 사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 애들 커서도 엄마 얘기 많이 해줄 거예요.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희생만 하지 말고 자기 삶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겪은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 지금 나는 내가 원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강요도 의무도 아닌 오롯이 내 뜻으로. 이제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오랜 시간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처럼 조심스레 한 걸음 나아가 보시겠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사랑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엄마 어차피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요 라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이 박미자 씨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그 질문을 끄집어낸 말이기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던 걸까? 박미자 씨는 간호사로 35년을 일했고 은퇴 후엔 손주 양육에 7년을 쏟았습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손주의 사랑스러움에 기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시간들 뒤에는 점점 무너지는 건강과 침묵 속에서 쌓여가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칠순애조차 외면받고 당연하게 아이를 맡기려는 자식의 태도에 결국 문을 닫아걸며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선언합니다.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닌 오롯한 자기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늦은 여행. 부부가 처음으로 마주한 고요한 시간.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장모로, 할머니로 살아왔던 박미자 씨는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원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 씌워진 당연함과 강요, 그리고 눈치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건 단지 박미자 씨 한 사람의 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비슷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쉬고 싶지만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어머니, 늦은 나이에 병원을 다니며도 나는 괜찮다고 말해야 했던 수많은 어른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보다 존중한다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한 번쯤은 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누군가의 삶에 전부를 걸며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자 씨의 이야기처럼요. 그녀는 이제 더는 당연하게 살지 않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가족을 도와주는 것도 모두 자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박미자 씨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당신의 삶도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당신을 위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